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활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질려버려서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파혼을 결정하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머리로는 파혼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연인으로서 같이 보낸 2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지금 헤어지면 어느 세월에 누구를 또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랍니다. 이 결혼을 하면 제 자신이 행복할 것 같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만 놓고 머릿속을 정리하니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요. 게다가 지금이야 헤어지자 한마디로 끝날 사이지만 일단 혼인신고라도 하게 되면 그때부턴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골치가 아프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헤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 우리 사이에 남은 희망이 없다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인간하고 만났나 싶으실 텐데 남자친구하고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건 일단 저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쉽게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날은 동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자 다른 애들도 부르자 어쩌자 그렇게 되었고 그때 저한테도 나오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저도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날은 딱히 할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비추고 올까 하는 생각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저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고 남자친구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지요. 이후로 얼떨결에 다 같이 둘러앉아 서로 통성명하고 애인 없는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보라며 시덥잖은 농담도 오가고 그리고 그날의 만남을 시작으로 남자친구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남자친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통하는 구석이 많았지만 특히나 좋았던 건 대화가 잘 통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아무리 회사에서 울적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남자친구랑 말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분이 금방 나아지곤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어쩐지 당연한 수순으로 느껴졌다 그거지요. 남자친구네 형편이나 저희 형편이나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양쪽 집안 모두 넉넉치는 않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노후 준비의 경우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은 다 되어 있다 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으니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게다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예단이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하시면서 뭐가 됐건 간에 저희 둘한테 좋은 쪽으로 상의해서 결정하라시대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나름 남편복 시댁복이 있는가 보다고 믿었었네요. 그런데 조금씩 남자친구와 제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남녀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가 누구건 간에 돈이라는 건 제일 껄끄럽고 불편한 주제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연애 초부터 남자친구는 늘 돈 문제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었거든요. 짠돌이 구두쇠는 아니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모으고 있는지 카드값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내가 빚을 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궁금해하냐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사생활 존중은 해주자 어쩌자 하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거 있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남자친구의 낯설고 까칠한 반응에 꽤나 마음이 상했었지요. 그래서 이후로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궁금해한 적도 없네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간 이후로는 솔직히 피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며 적금이며 깔끔하게 서로 다 오픈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또다시 때가 되면 어련히 말해주지 않겠냐며 짜증을 내는데 그땐 진짜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편하게 못하는 사이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그럴 거면 다 때려치자 한 적도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남자친구의 연봉은 저보다 1,000만 원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1년에 2번 상여금이 나왔던 반면 남자친구는 상여금이란 게 아예 없었으니 결국 따지고 보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주변에서는 다들 제가 아깝다고 했는데 결혼을 할 때 무슨 마트에서 장 보듯이 이거저거 다 따져가며 입맛대로 고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8천이 있다고 했고 저는 7천이 있었으니까 이래저래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건 없었어요. 한편 남자친구 어머님도 남자친구와 비슷한 성격이셨는지 남자친구를 통해 말씀을 전해오시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가 오가는 건 좀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끝에 상견례는 형식상 한다 생각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는 상견례가 있기 전 미리 양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의 대화가 오간 끝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1억을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기 돈 8천을 해오는 걸로 얘기가 됐네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9천, 제가 7천 해가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따지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2천 더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명의로 된 국산 중형차가 있었거든요. 연식도 4년밖에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반반 결혼이나 다름없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에 저희 돈 전부를 더해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로 떠나기로 했던 신혼여행도 그 안에서 해결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을 무렵부터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따금씩 연락을 해오시기 시작하셨어요. 만나서 차나 한잔하자, 밥이나 한 끼 먹자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면 어머님께선 늘 내가 딸이 없어서 너같이 싹싹한 며느리를 보게 되어서 참으로 좋다. 내가 딸이 없어서 늘 그게 서운했는데 너랑은 모녀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처음엔 그런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도 더 살갑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님이 불러내어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13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시키시며 오늘도 잘 먹겠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때 불현듯 여지껏 제가 한 번도 어머님한테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늘 말씀으론 딸 같다 잘해주고 싶다 너가 참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정작 저한테 정말 1,000원 한 장 안 쓰셨더라고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좋으셨으면 솔직히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은 사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니 그때부턴 어머님의 호출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거리를 두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남자친구한테 당신은 저에게 잘해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좀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저더러 하는 말이 야,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해드려. 엄마한테 잘 보여서 너가 손해볼 게 뭐가 있냐?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봐주실 거고 살림도 많이 도와주실 텐데 미리 점수 좀 따놓는다 생각하면 좋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애 낳으면 우리 엄마한테 부탁드리기로 다 얘기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어머님한테 살림 부탁드릴 생각은 없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난 네가 우리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속내를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기다리면 집값이 좀 떨어지려나 하고 눈독만 들이고 있던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인기가 좋아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제가 결국 일단 100만 원이란 계약금을 걸었어요. 입주는 식을 올리고 난 뒤에 하기로 했고요. 참고로 당시 남자친구가 오피스텔에 2년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일찍 나간다고 그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도 아니었던 데다가
오히려 남자친구한테는 계약한 새 아파트보다 원래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 직장에서 더 가까웠으니 이래저래 굳이 일찍 방을 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에 남자친구랑 신혼살림을 꾸리고 싶었지 먼저 같이 살다가 식을 올리고 싶지는 않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또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서 퇴근하는 대로 집으로 오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오라고 하시니 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니 왜 부르시는지 전혀 감도 안 오고 답답하대요. 하지만 뭐 그래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서 어머님 말씀대로 퇴근하자마자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저랑 남자친구가 연락이 닿질 않았을 뿐이지 어머님이 당연히 남자친구도 부르셨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착한 본가에는 남자친구는 없고 어머님만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이 집이 이달 말에 계약이 끝나.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앞만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집이 없다. 어쩌면 좋으니. 저도 부동산 다녀보니까 아파트 전세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도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이 동네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니들 신혼집 구하라고 돈을 해줬더니 우리가 예산이 줄어서 이사갈 집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구나.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집은 빼줘야 되니까 이 집 계약 끝나는 대로 그 너희가 계약했다는 집 있지? 그 집에서 좀 있어야겠어. 어차피 너희 뭐 식 올리고 살림 차릴 거라며.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괜찮지? 네,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인데 저희보다 먼저 들어가서 사시는 건 제가 좀... 아니, 우리가 뭐 평생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지내면서 계속 마땅한 집이 있나 알아보려고 그런다니까? 너 뭐 기분 나쁘다 이거니? 기분이 나빠도 어쩌겠니? 우리가 사준 집인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사주신 집은 아니죠. 저희 친정부모님 돈도 제 돈도 절반은 들어갔는데요? 야, 너 말을 참 웃기게 한다. 그럼 내가 내 돈이랑 내 아들 돈 빼겠다고 하면 어쩔 건데? 어머님 그거야 저희도 똑같죠. 제가 제 돈이랑 친정부모님 돈 빼가면 어머님이 그거 메꾸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결국 저는 어머님과 의견의 골을 좁히지 못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현관을 나서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너 그러는 거 아니라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 나 오늘 어머님 호출 받고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혹시 어머님이 나 부르실 거 알고 있었어? 뭐 알고 있기는 했지. 근데 그게 오늘인지는 몰랐어. 알고 있었다고? 그럼 어머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도 알고 있었어? 빨리 솔직히 말해. 알고는 있었지. 근데 난 솔직히 네가 싫다고 할 줄 몰랐어. 우리 부모님이 먼저 들어가서 사시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좋겠어? 그리고 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머님이 오빠 없이 나만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황당하고 오빠가 알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정말 기분 나빠. 뭘 또 그렇게 기분이 나빠. 나도 야, 서운하다 서운해. 막말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만 아니었으면 너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실 일도 없었거든. 아니, 진짜 황당하네?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면 내가 먼저 그만큼 보태달라고 했어? 둘 다 아니잖아. 그리고 왜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 이사 비용까지 헐어가며 결혼 자금을 보태주셔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신대? 그리고 그래놓고 집을 사주셨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어쨌든 내가 너보다 더 해가는 건 사실이잖아. 와, 지금 2천만 원 더 해오는 걸로 생색내는 거야? 까짓 거 뭐, 내가 그럼 2천 더 해가면 어떡할래? 너는 진짜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 너 정말이지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무슨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그럼 우리 부모님 지금 집도 못 구하셨는데 뭐 어떡하시라고 할까?
전세 계약 끝나면 길에서 주무시라고 할까? 그럼 만족스럽겠어? 진짜 우리 부모님 며느리 복도 더럽게 없으시네. 그럼 100번 양보해서 먼저 들어와서 살게 해드리면 언제 나가시는 건데? 그건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거야 집 구해지기 나름이지.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모르면서 일단 들어와서 사시겠다 이거야? 왜 아예 합가를 하자고 그러지? 야, 솔직히 합가도 해야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건 또 뭐 있어? 어쨌든 계약한 집에 우리 부모님 지분이 절반은 있는 건데 너는 뭐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설마 맨입으로 받으려고 그랬냐? 내가 받았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거 뭐 나 용돈하라고 주신 돈이야?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우리 부모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신 줄 알겠다. 자꾸 깜빡깜빡하나 본데 우리 집에서도 돈 해주셨거든? 넌 왜 이렇게 여자가 돼서는 한마디도 지지를 않냐? 진짜 사람 지치게 하는데 뭐 있네. 오빠야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만 쓰고 있거든?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와 1시간 가까운 말다툼 끝에 저는 더는 할 말 없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분하고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통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다시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 모자가 쌍으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목소리가 곱게 나가질 않았죠.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12시인 건 아세요? 12시고 뭐고? 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제가 나한테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니?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뭐 특별히 한 소리도 없고요. 지금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어머님. 너 진짜 보자 하니 안 되겠다. 나 너 돈 안 줄 거야? 내 돈 없이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아, 돈을 안 해주신다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너 진짜 이따위로밖에 못하니?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으시겠어요? 신혼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하면 어머님 마음이 풀리실까요? 그런데 저 정말 내키지 않아서 그래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한 번뿐일 신혼을 꾸릴 보금자리인데 그런 공간에 남이 먼저 들어가서 지내는 거 저 정말 싫어요. 너 내가 남이니? 정말 서운하구나. 나는 내 아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반지하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 너네한테 다 줄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잠시만요. 오빠가 뭘 부탁했는데요? 내 아들이 그러더라. 자기가 평생 모시고 살 테니까 결혼자금 좀 보태달라고. 내가 그래서 없는 형편에 그 큰 돈을 해주겠다고 한 거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한테 평생 얹혀 살 생각도 없었다. 반지 하나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어. 그런데 참 너 실망이다. 어머님 저야말로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가를 먼저 제안한 게 오빠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머님은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대니 당신도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셨는지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어머님이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셨는지 남자친구가 억지를 부려댄 건지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남자친구의 그런 교활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합가를 조건으로 걸어가며 어머님 돈을 받아와 놓고는 마치 자기 부모님이 여유가 되셔서 해온 것처럼 행동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여러 가지로 남자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달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는 어머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고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신뢰가 기본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행동하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이쯤에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남자친구도 어머님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또다시 번갈아 연락을 해왔는데 사람 마음이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식을 수가 있는 건지 속상한 마음보다는 피곤하고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좀 전까지 있던 모든 일이 제가 어디 드라마에서 봤던 건가 싶을 정도로 남의 얘기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것이 전혀 현실 감각이 없었달까요? 그래서 그냥 각자 갈 길 가자는 답장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저러나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러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안 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미 남자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다시 만남을 이어간들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저는 남자한테 집착하고 구속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지난 2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성질도 나고 사람 사는 인생을 정확히 수치화시킬 순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으니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거짓말에도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이 있다지만 그건 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섣불리 자기 합리화를 하며 거짓말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에게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요. 후련한 사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할 말은 다 하고 헤어져서 솔직히 후련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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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준 거 없이 바라기만 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디 얘기할 곳도 마땅치 않고 아무리 꼴보기 싫은 시댁이라지만 결국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혼자만 끙끙 앓자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 문득 여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는 동생이 하소연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실 소개팅에는 영 흥미가 없던 저였는데 지인이 자기가 느낌이 온다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어찌나 성하던지 몇 번의 거듭된 설득에 나간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소개팅 자리를 꺼려했던 이유는 제가 어디 못나서도 그렇다고 낯을 가려서도 아니었고 사실 저에게는 파혼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20대의 끝자락에 한 남자랑 연애를 했어요. 소위 강남에 건물 몇 개를 가진 대단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그런데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본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께서 말끝마다 그래서 돈 없는 것들은 거지들은 그까짓 거 몇 푼이나 한다고와 같은 표현을 덧붙이셨거든요. 그리고 비록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른으로 대우해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가치관도 가정환경도 너무 달라서 우린 안 될 것 같다면서 말이죠. 남자는 제 말뜻을 끝까지 이해를 못한 눈치였지만 아무튼 그때 배웠어요. 결혼이 아무리 현실이라지만 그래도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비록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가던 결혼 이야기가 엎어지고 나니 결혼할 팔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대요. 만약 또 누군가랑 어찌저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게 끝나면 어쩌나 그런 시간 낭비는 또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굳이 소개팅을 해가면서까지 누구를 만나야겠단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인의 설득으로 반쯤 어거지로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편에게는 뭐랄까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딱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하면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려운데 서글서글한 인상과 믿음직스러운 말투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나 제 예감대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친정과 비교하면 시댁의 형편은 한마디로 어려웠어요. 시부모님은 고정 수입이 없으셔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연금에 의지해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고 사시는 집이 두 분의 소유라곤 했지만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저에겐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에 있어서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으니
남편이 저를 얼마나 위해주는지, 그리고 시부모님의 인격이 어떠한지가 유일한 관심사였거든요. 그리고 다행이랄지 남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제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매사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에 시부모님과 마주할 기회가 별로 없던 게 문제였지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그리고 상견례 날, 정확히 2번이었어요. 그리고 그 2번 다 제 나름대로 두 분을 파악해 보려고 했지만 동시에 어쨌든 제 자신도 괜찮은 며느리감인 걸 어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제대로 판단 미스를 해버렸거든요. 친정부모님은 한 번에 파혼을 겪은 딸이 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 쪽 사정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지요. 물론 저희 쪽에서 3억을 지원하겠다 했을 때 시부모님께서 우리는 2천만 원밖에 못 해준다 하시니 좀 당황해 하셨지만 그래도 뭐 결혼 이야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해주신 돈에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더해 집을 구했고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 5천으로 결혼 비용과 혼수 등을 부담했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셨다는 2천만 원을 알고 보니 남편이 제 뒤에서 몰래 갚아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사실 자기는 결혼할 때 비록 반지하에서 시작하더라도 양쪽 부모님들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워낙 완강히 도움을 주시겠다 하시니 자기가 시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대요.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얼마라도 좀 보태달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이 2천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남편을 따로 불러 그 2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시더랍니다. 참고로 남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부모님께 매달 30이고 50이고 보내드렸대요. 군대 갔을 때를 제외하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2천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굳이 그 2천까지 갚으라고 하셨다니 정말 듣는 내내 속상했어요. 아무튼 남편 말이 그래도 어쨌든 자기 부모님이니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가 참으로 쪽팔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다는데 그런 남편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지요.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 동안 시부모님께선 걸핏하면 없는 형편에도 있는 힘껏 도와주신 거라며 생색을 참으로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외의 행동을 하신다던가 까놓고 말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을 때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존중해드리려고 했는데 더는 그렇게 생각하긴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속사정을 알게 된 이후로도 남편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여 시부모님께는 차마 티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중에 아버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집에 한번 오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시댁에 도착하니 집으로 오라 하셨을 땐 언제고 어느새 외출 준비를 끝내신 채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리고는 한우가 드시고 싶다며 집 근처에 생긴 고깃집으로 가자고 하셨지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니라 놀랄 것도 없었지만 그날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사람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해놓고 사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정말 잘 알아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만나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반면 시부모님은 어째서인지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 하시고 가져가려 하시는 게 막말로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적당히 하시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더라니까요. 넷이서 식사하고 47만 원이란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카드를 내미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막말로 그 47만 원 없다고 저희 부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시부모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디 가서 벽돌 나르며 생고생해서 버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정말 너무하단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요 근처에 새로 생긴 라이브 카페가 있다며 거길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카페에서 아버님이 말문을 여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 똥차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냐? 니네 부모는 뭐라 안 하든 그 웬만하면 한 대 새로 뽑아달라고 해라. 포만나게 그게 뭐야? 폼내고 다닐 일이 없어서 괜찮아요. 행색이 초라하면 사람들이 깔봐. 그래서 나도 차 샀다. 네? 아버님이 차를 사셨다고요? 갑자기 무슨 차를 사셨다는 거예요? 나도 죽기 전에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샀다. 그래서 요새 뭐 쟤 어쩌고 하는 차 계약했지. 너네 결혼할 때 보니까 네 애비도 그 차더만. 네? 그 차를 사셨다고요? 그 차 비싼데. 비싸긴 뭐 얼마나 비싸다고. 아무튼 내가 그래서 너네 오라고 한 거다. 그거 차 사는데 너들이 좀 보태줘야겠어. 한 방에 달라는 거 아니고 다달이 100만 원씩만 보내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딨다고. 아무튼 안 돼요.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아버님, 차라는 게 사면 유지비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두 분 연세랑 차를 생각하면 보험료도 비쌀 게 분명하고요. 아버님 그거 다 부담하실 수 있으세요? 너 지금 나 능력 없다고 나는 그런 차를 탈 주제가 안 된다 그 소리가 하고 싶은 거냐?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요구에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어머님도 그런 아버님을 말리시기는커녕 하신다는 말씀이 네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동창회를 갔다 오셨는데 세상에 자기 차 없는 사람이 네 시아버지밖에 없다더라. 거기다 거기 온 인간들이 원래 다 네 시아버지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빌빌거리던 인간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지들이 돈 좀 더 만진다고 어지간히 거들먹거리나 봐.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상상이 가니? 너 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아니 그래도 어머님, 저희가 돈이 어딨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려요? 그리고 자기야, 가만히 있어. 저희가 지난 1년을 꼬박 아껴서 모은 돈이 2천이에요. 그나마도 장인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만큼 모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매달 돈을 달라고 하시면 진짜 아들 입장은 이만큼도 생각 안 하세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평소답지 않게 남편이 화를 내자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꽤나 놀라신 듯 더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남편이 잡아끄는 손에 이끌려 카페에서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저도 그런 남편에게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더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아가 언제 시간 되니? 한번 내려와야겠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쩌면 좋겠냐? 네 시아버지가 아주 병이 나서 들어누우셨다. 죽기 전에 좋은 차 한번 타보겠다는데 어떻게 자식 새끼들이 다 나 몰라라 하냐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덕분에 나까지 피가 마른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안 되겠니? 계약금도 걸고 왔대. 네? 아, 일단 제가 그이랑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면서 자기가 내려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너무 골치도 아프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본가에 다녀온 남편이 하는 말이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 차 계약을 받은 사람이 아버님 친구 아들이라며 쪽팔려서 죽어도 계약 파기는 못 하신다 그러시더래요. 그거 차도 못 사서 계약 파기를 했냐 그런 소리가 나올 게 뻔한데 어떻게 계약을 파기하냐고. 죽어도 그 차를 타야겠다셨다나요? 그러면서 남편이 진짜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러더니 백은 무리고 한 달에 50씩이라도 보내드릴까?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니지. 나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3억을 해주신 우리 친정에도 한 푼도 안 드리고 있는 마당에 시댁에는 지금 그 2천 때문에 돈 드리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50을 더 드리자고? 그러면 나도 친정에 똑같이 챙겨드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말도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차가 그냥 굴러가? 보험료에 유지비에 그런 건 아버님이 감당하실 수 있으셔? 눈앞이 깜깜하다는 게 이런 건가 싶다. 나 만약에라도 당신이 나 몰래 차 사드리고 그러면
이혼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도 앓는 소리를 하시니까 나도 순간 그냥 얼마라도 해드리고 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네. 무슨 소린지 알았으니까 이혼 같은 소리는 하지 마. 그리고 결국 아버님은 계약을 파기하셨어요. 저희한테 도저히 씨도 안 먹히니까 신우한테 이야기를 하셨나 본데 신우가 아주 길길이 날뛴 모양이더라고요.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걸 바라냐면서 아버님더러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런 소리까지 했다나 봐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그런 신우한테 EX 저X 해가며 쌍욕을 하셨고, 하지만 어쨌든 뭐 결국 차를 사준다는 자식이 없으니 별 수 있으셨겠어요? 계약 해지했다. 속이 시원하냐고 전화로 어찌나 고함을 치시던지.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아버님의 억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이 흘러 지난 가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 댁이 누수 문제로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집에 며칠 와 계시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 계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다들 놀랐죠. 제가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아버님 말씀이 뭐 그냥 오다 가다 들리셨다는데 오다 가다 들릴 거리도 아니고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오셨으니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솔직히 얼마나 편한 사이라고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오갔겠어요. 그냥 간단히 서로 안부 묻고 하시는 일은 잘 되시냐 그런 이야기 좀 오가고 식사를 마치고 차랑 과일을 내가려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나셨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배웅을 해드리려니 한사코 나오지 말라며 극구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배웅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께서도 근처에서 지인분과 약속이 있으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암만 찾아도 찾기가 없어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저는 잘 좀 찾아보시라고, 집안에 있던 차키가 어디 갔겠냐고. 그리고 그때부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정말 차키의 발이라도 달렸는지 도무지 못 찾겠더군요. 그래서 혹시 주차하고 차 주변에 흘린 거 아니냐 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를 돌아도 아버지 차가 안 보이는 게 미치고 팔짝 뛴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단 신고부터 하자 해서 경찰서에 차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디 모시고 바람이나 쐬고 올까 하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으니 경찰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를 찾았다면서 일단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경찰서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께서 초조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요. 아버님이 여기 왜 계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설마 장인어른 차를 가져가신 거예요? 아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제 도난 신고된 김영수 씨 차량으로 과속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네?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사돈 차를 보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성질도 나고 이게 다 니들이 차를 안 사줘서 그런 거 아니냐? 에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르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거 범죄예요. 범죄. 친정 부모님은 그런 아버님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두르셨지만 그렇다고 사돈을 상대로 뭘 어쩌겠냐 하시며 그렇게 일단 저희 아버님은 풀려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이라도 한마디 미안하다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차를 안 사줘서 당신이 그런 거라는 둥, 저희 때문에 개망신을 당했다는 둥. 정말이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싶대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대뜸 소리를 꽥 지르셨거든요. 남자가 돼가지고 왜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하냐면서요. 야 임마, 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거기다 대고 빌빌거렸었냐? 내가 막말로 사람을 쳤어 뭘 어쨌어? 그까짓 차 좀 끌고 갔다고 뭔 일을 이렇게 키우는지. 야 며느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라고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친정부모를 며칠이나 와 있게 하고 말이지. 너 우리한테는 한 번이라도 와서 주무시고 가라고 한 적 있냐? 자도 그래?
막말로 네 애비가 차 사달라고 했으면 안 된다고 했겠어? 너 시부모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님,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엄연히 아버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남 탓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아이고 잘났다 그래. 다른 집은 며느리들이 아버님 하면서 아양도 떨고 잘 봐달라고 용돈도 주고 한다던데.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그렇게 치면 정말 시댁복 없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아버님 얘기 하지도 못해요. 쪽팔려서. 세상에 사돈 차를 훔쳐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야, 그만해. 상대하지 마. 뭐 이 자식아 상대하지 마. 너는 아들이 돼서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행동하세요. 저 진짜 지금 이 사람 볼 낯도 없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쪽팔려 미치겠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저 어디 멀리 미국 같은 데 가 있다 생각하시고 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로 아버님 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좀 과한가 싶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핸드폰 번호도 싹 다 바꿨고 집도 이사했어요. 다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우에게 제 연락처만 알려줬네요. 참고로 신우는 저희 입장도 시부모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동시에 기약 없이 자기만 자식 노릇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는 그런 걱정을 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간 저희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신우도 그건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저희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옳은 걸까 하는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들긴 했어요. 하지만 4달째로 접어드는 지금은 그러길 잘했다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시부모님과의 교류가 사라지니 남편과 불편할 일도 없고 돈도 잘 모이고 있거든요. 남편에겐 이 말까진 안 했지만 그간 시부모님이 어지간히 뜯어가셨구나 하는 게 새삼 실감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어쨌든 남편에겐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님인데 교류하며 살라고 설득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또 제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렵니다. 아버님이 혹시 먼저 손을 내미신다면 그땐 뭐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겪으며 내린 결론입니다. 가족도 가족 나름이라는 말.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먼저 겪어본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말도 나왔다 싶고요.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 싶은데 그래도 남편 하나는 정상이니 다행인 거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